아시다시피 아카마이는 36만 대의 인텔리전트 플랫폼을 전 세계에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많은 공격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사용자들이 저희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보안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분기마다 이제 인터넷 현황 보고서나 아니면은 그런 위협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만들 때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터넷 현황이나 아니면은 위협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우측편에 보시면, 우측 그래프가 2021년도 1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의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API 공격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X축에 보면은 날짜, 위의 축은 이제 공격의 양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 막대 그래프의 사이즈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2년이 채 안 지났죠.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대략 한 6배 정도 공격의 양이 늘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전에는 SQL 인젝션이 항상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웹 공격 타입이었어요. 근데 저런 공격의 형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컬 파일 인클루전, 그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쪽이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작년하고 동일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로컬 파일 인클루전의 공격이 약 4배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최근 6개월 동안에 한 141% 늘어난 그런 동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변화에는 사실 공격자들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학습한 데에 있어요. 기존에는 본인들이 이제 인풋할 수 있는 그런 인풋 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인젝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수행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스크립팅을 숨긴다든지에 대한, 즉 적은 공수로 가장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공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조금 화면이 번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왼쪽 상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도 Q4 4분기에 보면은 공격을 받았었던 타겟 사이트가 약 15만 개 정도의 타겟 사이트 향으로 웹 공격은 한 3.3 빌리언 정도의 웹 공격이 일어났었어요.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도 1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포인터가 있죠. 어, 안 사용하겠습니다. 타겟 사이트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웹 공격은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3개월이 딱 지난 시점에 보면은 타겟 사이트가 대략 한 30배 가량 늘어난 겁니다. 저거를 보면은 저 시점이 바로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게이밍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시간을 보내는 시점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공격자들은 사용자들이 가는 쪽으로 공격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웹 공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즉, 그 전에는 정해져 있던 어떠한 산업군 향으로 공격을 펼쳤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는 이제 낚시를 할 때에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물고기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으려는 저런 시도가 저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3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놀랍게도 저 공격의 양이 한 5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근데 웹 공격의 양을 본다 그러면 5.5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50분의 1로 타겟 사이트는 줄어들었는데 웹 공격은 대략 한 2배 정도 어, 늘어났다. 저게 뜻하는 말은, 공격자 역시 학습을 한 거죠. 아, 이쪽을 이런 공격을 하니까 먹히는구나. 그 학습한 데이터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타겟 사이트가 줄어들고 웹 공격이 늘어난 시점이 바로 2021년도 Q3죠. 밑에서 한번 Q3를 보면은 그 바로 직후부터 리테일, 호텔 관광, 하이테크, 금융, 제조, 미디어 순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공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이제 가져가고 공격의 양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저런 추세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정보 도용의 증가 역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었죠. 사실 왼쪽 위에 있는 장표는 제가 4년 전에 다른 웨비나에서 발표를 했었던 장표인데요. 저 때만 해도 저렇게 3건, 7억 7천만 건 이상 되는 저런 그 인증정보 도용에 대한 그 데이터 리키지죠. 데이터 리키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컸었었고, 그중에 가장 밑에 있는 컬렉션 넘버 1이 7억 7천만 건이죠. 저 범인이 작년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서 체포가 됐어요. 체포돼서 인터폴이 수색을 해보니까 저런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DB들이, 생각해보면은 DB라고 해봤자 텍스트 기반이거든요. 그 텍스트의 사이즈가, 모아놓은 사이즈가 2테라바이트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작동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아놓은 DB가 2테라바이트 그 사람한테 발견이 됐었고, 이제 체포가 되면서 확인을 했었죠. 그때 리키지가 됐었던 그 정보들은 수년에 걸쳐서 다른 업체들에서 탈취가 이미 됐었던 그런 아이디와 패스워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격자는 이제 탈취를 한 다음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크레덴셜 스터핑, 그러니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대입해보는, 여러 사이트에다가 봇을 활용해서 대입해보는 공격을 해서 작동이 되는 것만 따로 모아서 나코웹에다가 팔고 비싸게, 또 다른 것은 뭐 개인정보들 이렇게 추출해서 그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에 만약에라도 페이먼트 카드가 섞여 있다. 그러면 좀 더 비싸게 팔고, 이런 형태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게 컬렉션 넘버 1 사건 때 범인들이 이제 체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나 했었어요. 왜냐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보면은 크레덴셜 스터핑, 아까 말씀드렸던 무작위 대입하는 그런 공격들은 증가폭이 굉장히 작은 반면에 웹 공격이 약 한 2.5배 정도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부터 20년도로 넘어갈 때의 수치를 한번 보세요. 한 4배가량 늘어났죠. 저 말은 팬데믹이 오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더 늘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안 사던 분들도 이제 카드 등록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고서 이제 계정 만들고 그런 딜리버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공격자들도 그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 전에 탈취됐었던 데이터들을 다시 대입 공격을 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조금 놀랐죠? 예전에 탈취됐었던 데이터, 그렇다 그러면 그 계정의 오너는 사실 탈취가 된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아, 내게 탈취가 됐구나. 근데 저렇게 왜 시도를 했을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58%의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을 아는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안 바꾼다고 합니다. 58%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예요. 단순히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내 카드 정보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카드 정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카드 정보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시점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이밍 쪽 향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일어났었고요.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그쪽 산업군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4배 정도가 늘어났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1년도라 보면은 이제 여기 매 달마다의 공격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크레덴셜의 그 공격 시도 횟수. 근데 저 횟수가 평균적으로 약 4배 정도가 늘어나요. 그 말은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이 된 이후 지금까지 대략 한 16배 정도의 크레덴셜 스터핑 시도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가면은 저게 왜 저렇게 늘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의 작년 연말을 망쳤었던 주범이었죠. 사실 로그4j가 취약점이 퍼블릭에 오픈되기 전에 이미 12일 전에는 그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엠바고로 붙여졌었고, 그 패치라든지 아니면은 소스 변경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퍼블릭하게 오픈을 한 거예요. 그 날짜가 저 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로그4j의 취약점을 스캐닝하는 공격의 시도는 며칠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 취약점이 있구나. 스캐닝을 해서 빨리 선점을 해야지. 다른 데서 가져가기 전에.
그렇게 했었었고 사실 이때를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log4j의 취약점이 있었던 구문이 JNDI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안 업체에서 저 구문에 대한 방어 로직을 넣었었는데 공격자들은 아시다시피 한쪽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다른 방향 쪽으로 돌려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저 구문에 조금씩 변화를 준 거예요. 근데 저 변화를 주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공격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변화된 공격들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생각해 보면 공격자들은 오픈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안 먹히더라.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사실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잘 안 하는 습성이 있죠. 다들 이제 만약에 내 회사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저런 취약점에 노출이 됐고 공격을 당했다. 어느 누가 퍼블릭하게 그거를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언페어한 그런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물론 아카마이 역시도 새로운 취약점, log4j의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퍼블릭하게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다른 업체들 역시도 본인들이 찾았었던 취약점을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각 보안 회사들이 이전에는 log4j 사건 전에는 경쟁사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경쟁사 상황에서 각각의 썰트팀들이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대미문의 취약점을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맨 처음에 12일 전에 이게 발표되기 12일 전에 이미 공유가 됐었었고 엠바고이지만 공유가 됐었었고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액션을 취할 수 없었어요. 패치 업데이트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첫 번째, 아파치 서버 자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가시성이 없는 것. 두 번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만약에 이 패치를 업데이트했었을 때 영향이 있으면 내가 혼날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느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그 공유했었던 보안 업체를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들은 같이 방어를 할 수가 있었었고 여전히 저 취약점들은 그 온라인상에서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 정부에서 미 국가안보회의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서밋을 열었어요. 백악관에서. 그래서 아카마이도 역시 참여를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합니다. 이 오픈소스의 취약점이 앞으로도 또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카마이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가시성을 가지고 억제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발표하셨던 분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도 연초부터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가끔 가서 그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전하고는 너무 달라진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움직임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NFT 아트웍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인텔리전트 플랫폼 위에서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4월 1일까지 있었었던 상위 1000건의 웹 공격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들이 알록달록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하나의 색깔이 같은 회사를 뜻하는 거예요. 한 번 점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번 있고 여기서는 사실 인사이트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저희 그 보안팀에서는 이걸 가지고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웹 공격들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인터넷 보안 공격 트렌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NFT 아트웍 같았는데 이제 조금 말이 되는 그림들이 나오죠. 첫 번째 보면 지속적인 캠페인이에요. 저 지속적인 캠페인의 특징은 공격자들이 기업의 데이터를 노리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리는, 또 하나는 공격하는 툴들이
오토메이티드 된 툴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저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단기 캠페인을 본다 그러면 10일 이상의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또 하나는 특징이 기업의 데이터를 노리는 공격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오토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손이 좀 더 가는 그런 공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단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전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는 것들이 관찰이 좀 되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다음에 단기 캠페인의 샘플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빅뱅 캠페인. 빅뱅 캠페인은 한 번 땅 치고 멈추는, 하루나 이틀 이상 가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한 번 딱 보낸 다음에 그 랜섬 요구를 하는 약간 협박성이죠. 그런 공격의 특징을 세 가지 특징으로 아까 그 NFT 아트워크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단기 캠페인의 사례예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에 이제 12가지의 다른 색깔로 나타나 있는데요. 저 12가지의 다른 색깔은 12개의 원본 서버를 뜻하는 겁니다. 단 10일 동안에 벌어진 것이고요. 가장 크게는 1TBps 이상, 적게는 1GBps 언더의 디도스 공격을 퍼붓고 있고요. 역시 오랜 시간 동안 해당 기업을 공부하고 스터디하고서 일시적으로 공격을 했었던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들어온 디도스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14가지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당 기업의 데이터를 노린 가장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격이 왜 잦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인가? 혹시 그 랜섬웨어 그룹 중에서 레빌이라고 아시나요? 레빌이 작년 정도에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레빌을 일으켰었던 범인들을 70 몇 명을 잡았는데 10대였어요, 다. 디도스 공격 애저 서비스예요. 한화로 10만 원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125기가 bps 이상을 30분 동안 내가 목표하는, 그러니까 의뢰인이 목표하는 사이트로 퍼부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물론 누구는 이제 10만 원이 뭐 크다, 뭐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디도스 역시도 그 서비스 애저 서비스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라이스 테이블은 제가 구글링에서 5분 이내로 찾아냈었던 표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직접 들어가 보면은 AS도 해줘요. 만약에 사이트가 다운되지 않는다 했었을 때는 우리가 무료로 얼마를 더 줄게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공격자들은 학습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두 번째, 손이 많이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적은 공수를 가지고 파급력이 큰. 그래서 작년 처음에는 이제 그 최초 크레덴셜 스터핑이 팬데믹 시작한 다음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됐었었죠. 데이터 리키지랑 크레덴셜 스터핑.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사건들 아시죠?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공격 횟수는 2년 전보다 6배 이상 늘었고요. 공격자는 동일한 공격을 하지 않아요. 모든 상품군이 아니죠. 업계에. 왜냐하면 목표하는 타겟에 따라서 다른 공격을 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더 크게, 더 자주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안 적용은 한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시 적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zero day attack,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취약점이 발견이 됐었을 때 보안팀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를 물론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못할 거를 대비해서 자동 업데이트나 튜닝이 필요하겠습니다. 복가시성과 API 보호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사실 API 쪽은 제가 조금 더 할 말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공격들은 웹페이지 향의 그런 공격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HTML을 호출을 하고 CS 파일을 호출을 하고 이 페이지 자체에 대한 렌더링을 위한 그런 컨텐츠들을 다운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이 많았었는데, API는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많이 활용하고 지금은 PC에서도 많이 쓰죠.
모바일에서 그때 많이 썼었고 개발자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왜냐면 굉장히 가볍고 텍스트 기반이거든요. 가볍고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게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문제는 저때 당시에 PC에서 모바일로 급격하게 넘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우리 경쟁사는 저걸 만들었는데 왜 우리는 못 만들었어? 하고 개발팀을 이제 목을 조른 거죠. 언제까지 저런 거 만들어내? 근데 생각해보면 개발팀은 보안팀이 아니에요. 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지 못하는 API 엔드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런 디스커버리를 돌려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기업의 API 엔드포인트를 확인하고 보안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캐패시티는 무조건 커야 돼요. 아시다시피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 사이즈 자체가 이제는 전과는 다르죠. 뭐 100GBps 이게 아니라 테라급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즈는 언제나 커야 되겠고 IP 평판 리스트로 만약에 해당 IP가 공격에 활용이 됐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알고 이제 보안 적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습니다. 디도스는 단순한 디도스로 더 이상 있지를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능형 디도스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 랜섬 디도스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그 빅뱅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랜섬이죠. 때리고 얼마 줘 이런 형태. 두 번째 디스트리뷰티드 리플렉션 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기에 앰플리피케이션이 빠져 있기는 해요. 반사 증폭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칭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공수는 적게 딱밤을 한 대를 딱 때리지만 이 임팩트는 상대방이 몇만 배를 받을 수 있게. 한 가지 사례를 공유를 드리면 작년 말에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 TCP 미들마일 리플렉션 앰플리피케이션 공격. 되게 기네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TCP 미들마일 디도스. 그럼 일반적으로 디도스 공격에는 UDP를 많이 활용하죠. 왜냐면 TCP는 3-way 핸드쉐이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대학생이 발견을 한 거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미들박스들은 대부분의 TCP의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다. 즉 3-way 핸드쉐이크 없이 응답을 무조건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국가 단위의 검열 서버들 있죠.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성인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도박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했었을 때는 사이버 그 경찰 수사대의 워닝 페이지가 뜨잖아요.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아무리 작은 요청을 보내더라도 3-way 핸드쉐이크 없이 그 국가 검열 서버는 그렇게 커다란 워닝 페이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미들박스들이 수십만 대가 인터넷상에는 존재한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딱밤이죠. 그 증폭의 개수는 한 5만 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대학원생이 발표한 것 중에서 거기서 무한 루핑의 가능성을 다시 제기를 했었어요. 무한 루핑. 딱밤 한 대를 딱 때렸는데 5만 번에 맞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무제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국가 검열 서버 앞뒤로 라우터에서 만약에라도 라우팅에 미스컨피규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그 검열 사이트 전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었을 때는 무제한 5만 배 딱밤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청을 보낼 때 내가 보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공격하고 있는 타겟의 IP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그게 수십만 대 인터넷상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활용하면은 예전에 memcache 같은 그런 디도스 증폭 반사 공격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AP도스. 약간 좀 악랄함의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끝판왕이죠. 이 우측에 있는 게. 단순히 디도스 공격만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만 뺏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공격 대상 굉장히 긴 시간으로 해당 기업을 공부를 하고 공격을 시작할 때도 대놓고 안 하죠. 만약에 액세스가 됐다. 그러면은 중요 정보들, 주요 자산들을 찾아서 횡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크립팅을 하고 얼마를 줘. 한국에서 얼마 전에 요즘에 좀 유명한 그런 귀신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그 귀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의 임원들을 노렸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는 예를 들어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그래 하나만 물어라 라고 했다 그러면 팬데믹이 온 다음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래 여러 마리를 잡아야지.
이제는 귀신 같은 케이스는 스피어 피싱이에요. 이렇게 그 작대기 있죠? 뾰족한 작대기. 창 가지고 내가 노리는 그 한 마리, 커다란 한 마리를 탁 잡는 거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만약에 그런 지로 트러스트 기반의 그 구현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의 크레덴셜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모든 액세스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장님이면 최고죠.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게 그런 기업의 임원을 노렸었고 그 임원의 정보를 다크웹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요. 구입을 하면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활용하는 것들을 계속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어떤 이제 뭐 패스워드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유출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취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는 것이 60%라고 했잖아요. 50% 정도가 자기 개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기업에서 자기 일터에서 활용하는 비밀번호를 동일한 걸 쓴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손들라고는 안 하도록 할게요. 계실 거예요. 분명히 찔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APDOS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저런 해킹 그룹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뭐 라자러스라든지 DD4BC, 저 때가 DDoS4 비트코인, 저 때 이제 저게 새로 이제 DD4BC가 거의 시작점이었죠.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다른 형태가 나오고 각각의 해킹 그룹은 자기의 스페셜티가 있어요. 메이지카트는 개인 정보, 개인 카드 정보에 특화되어 있는 해킹 그룹이에요. 이따가 제가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카피캣도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해킹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코즈베어가 있고 그다음에 펜스베어가 있죠. 그 두 개를 합해서 펜스 라자러스라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긴장을 했었어요. 아, 저 두 그룹이 합해졌구나.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카피캣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협박하는 메일이나 그런 그 협박 메일에서 사용하는 시간이나 단위, 단어 같은 거를 보고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템플릿 형태로 동일한 거를 이제 보내요. 물론 날짜랑 시간이랑은 다르겠지만. 근데 기존에 활용했었던 뭐 몇 초 이내, 뭐 아니면 몇 분 이내 이게 아니라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나 아니면 이런 단위의 조합들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이제 확인이 됐었고 김숙희 저기 위에 계시는 분들 레빌 아까 말씀드렸던 체포됐던 친구들 올해 한번 저 레빌의 카피캣이 한번 또 떴었어요. 근데 역시도 카피캣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다크사이드는 좀 유명하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건 그 서플라이 체인 어택을 작년 12월 달인가 성공했었던 그런 해킹 그룹이고 올해로 넘어오면 랩서스나 아이고 저거 폰트가 달러 사인 위로 올라갑니다. 랩서스 그다음에 콘티 그다음에 한국향 기업을 노리는 귀신 이렇게 가장 유명한 랜섬웨어 as a 서비스 해킹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런 해킹 그룹들은 처음 시작점에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노려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상에서 이제 노릴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호모그래프 어택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글이나 다른 한글 같은 경우에 좀 다른데 라틴어, 시릴리거, 그다음에 그 그리스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커먼하게 사용되는 활자들이 있어요. 사람 눈으로 봤었을 때는 절대로 구분 못 합니다. 거기다가 저런 이제 그 호모그래프 어택을 사용할 때는 실제적으로 위에는 이제 그 MS OS에서 활용하는 폰트고 밑에는 이제 애플에서 활용하는 폰트인데요. 저 폰트랑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활자를 활용했었을 때 가장 비슷한 폰트를 찾아서 도메인을 만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밑에 샘플로 조금 적어놔 봤어요. 요즘엔 저렇게 이제 이런 호모그래프 어택도 있고 여러 두 가지 이상의 도메인들을 이름을 조합해서 실제 같이 속이게 그런 형태의 공격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바일로 본다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PC로 본다 그래도 잡아내기 굉장히 힘들죠. 따라서 특정 이메일 서버를 메일을 스캔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회사 PC를 가지고서 본인 메일도 계정도 있고 여러 어카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DNS단에 이제 저런 검출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 안에 실행이 가능한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지를 본다 그러면 저게 위에 SOI,
밑에 보면은 EOI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할 때에는 저 두 가지를 저 두 개 사이를 가지고서 밑에 나머지 있는 anything이라고 제가 써놨죠. 저 밑에 있는 anything은 무시하고 렌더링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실제 그림 메타에 다른 정보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기법은 북한이 남한에 있는 스파이들한테 지령을 보낼 때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은 스크립트가 돌 수 있는 형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사례들을 조금 모아놨어요. 또 하나는 Human Psychology. 이거 제가 이제 샘플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만약에 urgent reply required, urgent action required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CEO, CHRO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 인플로이들이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링크를 눌러주세요 형태가 된다 그러면 사실 안 누르기 힘들겠죠. 저런 것들은 우리 개인 그리고 이제 기업에 일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자각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호모그래피 어택이라든지 스테가노그래피 어택이 같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은 말웨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지카트 케이스예요. 혹시 파비콘이 뭔지 아세요? 브라우저 상단에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아이콘 있죠. 그게 바로 파비콘이에요. 그 안에 PHP 웹셀을 숨겨서 해당 페이지 안에 있는 URL을 조작할 수 있는 거를 메이지카트에서 구현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래 이 페이지에 나오는 URL들이 바뀐 거죠. 그러면 내가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물을 넣는다. 그러면 원하는 곳으로 정보가 흘러가도록.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기존에 있었던 보안 장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해서 뺍니다. 왜?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스캐닝해서 빼요. 그래서 보통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요런 장비가 있어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빠져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콘티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굉장히 기업화되어 있어요. 이게 교육 자료 같은 거거든요. 콘티의 교육 자료. 인증 정보를 모으고 전파하고 반복해라. 최대한 큰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공급만 공격을 해라. 아까 그 카세야 케이스라든지 솔라윈드 케이스가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주요 소프트웨어 같은 업데이트에 말웨어를 넣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제3의 고객들을 전부 다 인크립팅을 했었던 사례인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노리는 거예요. 가장 적은 공수를 쓰고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콘티가 지정한 핵심 자산 목록이에요. 개인정보, DB, 소스코드, 계좌, 설계 문서, 암호, 인증 정보 이런 것들을 핵심 자산으로 하고 침투를 했다. 그러면 횡의동을 통해서 저 자산들을 찾아라 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먹히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만약에 먹히면 다음 스텝이 뭐고 이런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 콘틸릭스라고 하는 트위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다음에 콘티 그룹은 우리는 러시아 정부를 지지합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악유가 있었던 거고 그 지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위터 계정을 열어서 우리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기업들을 공격하고 이런 핵심 자산을 노리고서 횡이동을 하고 주요 자산들을 찾고 잠그고 서플라이 체인 어택을 합니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다 공유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에코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피싱이라든지 패스워드 게싱 그다음에 뭐 버너러빌리티 이메일을 통한 침투 중간에 가면 레터럴 무브먼트가 있어요. 바로 저 지점이 보틀렉 지점인 거예요. 저 지점을 끊잖아요. 물론 당연히 저 바깥쪽에 있는 공격 표면 역시도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럴 여지가 없다라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 지점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터럴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그멘팅이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 요즘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역시 올해 1월 달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백악관 그 주요 백악관의
백악관이 아니죠. 미 정부의 주요 기관들은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었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들어가서 보세요. 굉장히 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도대체 뭐냐? 저는 타이타닉에 딱 비유를 해요. 타이타닉이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이 물 위로 흐르고 있잖아요. 큰 배를 본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세그멘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옆에가 찢어져서 물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도 그 해당 방에 문을 잠가 놓으면 물이 넘치지 않아서 기업이 침몰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각 문마다 센서가 있고 그 센서에 정책을 넣는 거예요. 이 길은 예를 들어서 뭐 1등석 티켓이 있는 사람만 지나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아지만 지나갈 수 있어. 아니면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다. 그러면 그 길로 물이나 불이 흘렀다 그러면 자동으로 차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타이타닉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영화에 제대로 마이크로 세그멘팅이 적용되어 있었다 그러면 영화는 사실 시작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주인공인 잭은 티켓을 도박으로 샀잖아요.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산 거를 얻었던 거고, 내기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따라서 3등석 티켓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석의 파티로 넘어간 케이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영화는 굉장히 거의 모든 면에서 다 위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그멘팅으로 가시성을 확보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하고 태깅을 해서 내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실제 컬러니얼 파이프라인 사건 때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 쪽에서 이제 세그멘팅을 도와드렸던 사건인데, 그때 사용됐던 프로토콜이 RDP예요. 포트 445죠. 딱 켰더니 비즈빌리티를 열었더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RDP를 필요한지, 그 프로세스에서 필요한지,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차단이 이루어졌었고, 블리칭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탐지하고 알러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격이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 허니폿을 제공을 해서 공격자로 하여금 이제 실제 인프라가 아니라 가짜 허니폿 안에서 해킹 시연을 하고 그 레터럴 무브먼트를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해킹 기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이제 지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OS 쿼리. 이거는 로그4j 때 활용이 됐었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아파치 서버 이상 버전에서는 이하 버전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 버전을 찾거나 했었을 때 OS 쿼리를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하고 전체 검색을 하고 그룹핑을 하고 차단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비스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나 아니면 머신러닝, 그리고 아카마이의 CSA 팀이 제공해주는 그런 그 정책들이나 아니면 취약점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위어 트렌드 분석에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각각의 점들은 저희의 서버 팜들인데요. 이제 스파이크의 높이는 트래픽의 양을 나타내는 거고, 트래픽이 많으면 저 색깔이 이제 노란색, 더 많으면 빨간색 이렇게 변하는데, 이렇게 글로벌로 분산되어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를 핸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의 솔루션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면서 베스트 퀘스천도 혹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예전에는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유행어처럼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트렌드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안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트렌드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Bring Your Own Device라는 이런 키워드는 더 이상 많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보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최대한 네, 개인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인 소유라서 보안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제 오너시라고 하더라도 지로 트러스트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이 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자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픈 소스이잖아요.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보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안 업체에서는 만약에 로그4j 같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또 벌어진다라 그러면 저희는 한번 겪어봤잖아요. 아마도 비슷한 형태의 공유를 하면서 방어 로직을 짤 것 같아요. 다만 그 영향도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